안녕하세요. 슬립토크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그럼 눈을 감고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이 이야기의 모든 저작권은 공식 채널 슬립토크, 슬립토크에 있습니다. 다른 채널에서 게시된 내용은 모두 비공식이며 허위입니다. 떡 파는 소녀, 왕후의 운명을 품다. 이 아이가 떡을 파는구나. 이름이 무엇이냐? 연하라 하옵니다. 어머니와 둘이 떡을 만들어 장에 내다 팔고 있어옵니다. 너의 관상에 하늘의 복이 서려 있도다. 왕후의 상일세, 저의 귀인이 되실 분을 뵙는구나. 내 절을 올리지 않을 수 없도다. 대감님, 어찌 이런 천한 아이에게 절을 하시옵니까? 연하야, 내 운명은 내가 아는 것보다 높고 크다. 머지않아 하늘이 너를 부를 것이다. 숙종 시절, 경상도 남쪽 작은 고을 의성, 초가집 한 채가 저녁 노을을 등지고 쓸쓸히 서 있었습니다. 담장은 허물어져 바람이 자유로이 드나들었고 마당의 메말은 흙은 오래도록 비를 맞지 못한 듯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 집 안채에서는 거친 기침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서윤호, 40대 중반의 사내가 누워 있었습니다. 때는 서당 훈장으로 마을 아이들에게 천자문을 가르치며 살아온 그는 지금 병마에 시달려 일어서지도 못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 함물된 눈동자, 입술은 갈라져 피가 맺혀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약 냄새가 가득했으나 그마저도 더 이상 구할 돈이 없었습니다. 곁에는 12살 소녀 연하가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아버지의 손을 꼭 잡은 채 눈물을 삼키며 애써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조금만 더 버티세요. 어머니가 곧 약을 구해오실 거예요. 서윤호는 희미한 눈빛으로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간신히 말을 이었습니다. 연하야, 아비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안 됩니다. 그럼 말씀 마세요. 연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서윤호는 고개를 저으며 딸의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힘이 다한 손이었지만 그 악령만은 간절했습니다. 내 말을 똑똑히 들어라. 아비가 마지막으로 전하는 말이다. 연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윤호의 눈빛이 또렷해졌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의 눈에서 흘러나오는 예리한 광채였습니다. 내가 태어나던 날 밤, 나는 꿈을 꾸었다. 연못 위에 한 송이 연꽃이 피어올랐는데 그 꽃이 불처럼 붉게 타올랐다. 그때 하늘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이 아이는 하늘이 내린 아이다. 먼 훗날 큰 집으로 들어갈 것이니 절대 막지 말라. 연하는 숨을 죽였습니다. 아버지의 말은 평소와 달리 단호하고 무거웠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뜻입니까? 머지않아 한양의 큰 어른이 너를 찾을 것이다. 서윤호의 목소리는 점점 약해졌습니다. 그때가 오면 반드시 따라가거라. 두려워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그저 하늘의 뜻을 따르거라. 그것이 내 운명이다. 아버지, 연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서윤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숨결이 창호지를 스치듯 사라졌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연하는 아버지의 손을 붙들고 울부짖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초가집을 넘어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저녁 어스름이 방안을 채우고 등잔불 하나만이 희미하게 깜박였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 월심이 장터에서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약 한 첩이 들려 있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월심은 남편의 시신 앞에 무릎 꿇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영감, 제가 늦었습니다. 제가 늦었어요. 연하는 어머니를 부둥켜 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두 모녀의 울음은 밤새도록 이어졌습니다. 사흘 뒤 서윤호의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조문을 왔으나 가난한 집안이라 상을 제대로 치를 형편이 못 되었습니다. 초라한 관 하나에 몸을 누이고 뒷산 언덕에 묻혔습니다. 연하는 흙을 안 삽 덮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언젠가 큰 어른이 저를 찾아오신다면 반드시 따르겠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유언이니까요. 장례를 치른 뒤 연하와 월심은 더욱 궁핍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월심은 장터에 나가 떡을 팔며 하루하루를 근근히 버텼습니다. 손이 부르트고 등이 휘어도 딸만은 굶기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연하는 어머니를 돕기 위해 새벽부터 일어나 떡 반죽을 도왔습니다. 작은 손으로 쌀을 씻고 시루에 얹히고 불을 지폈습니다. 그리고 해가 뜨면 어머니와 함께 장터로 나가 떡을 팔았습니다. 연하야, 너는 글을 배워야 한다. 어느 날 저녁 월심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형편에 무슨 글을 배운단 말이에요. 네 아버지의 유언이 헛말이 아닐 것이다. 만약 큰 집으로 가게 된다면 글을 모르고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 월심은 남편이 남긴 책 몇 권을 꺼내 딸에게 건넸습니다. 천자문, 동몽선습, 소학 모두 아버지가 서당에서 쓰던 책들이었습니다. 연하는 밤마다 등잔불 아래에서 책을 펼쳤습니다. 어머니가 장터에서 받은 푼돈으로 기름을 아껴가며 글을 익혔습니다. 한자 한자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읽고 또 읽었습니다. 어느 날 밤 연하는 책을 읽다가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꿈을 꾸었습니다. 어두운 연못 위에 한 송이 연꽃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꽃잎은 희고 깨끗했으나 점점 붉은 빛으로 물들어갔습니다. 마치 불길처럼 타오르는 연꽃. 그 순간 하늘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진흙 속에서 피어나되 진흙에 물들지 마라. 네, 운명은 곧 열릴 것이다. 연하는 깜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온몸에 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새벽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던 그 꿈, 제가 직접 본 것입니까? 연하는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두려움과 동시에 묘한 기대감이 가슴 속에서 솟아올랐습니다. 그날 이후 연하는 더욱 열심히 글을 익히고 어머니를 도왔습니다. 장터에서 떡을 팔 때도 예의 바르게 손님을 대했고 가난한 이웃이 있으면 떡 한 조각이라도 나누어 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연하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저 아이 천한 신분이지만 마음씨만은 귀하구나. 아버지가 훈장이었으니 그래도 글은 좀 아는 모양이야. 하지만 저 집안이 일어설 날이 있을까? 가난이 대를 이어가는데 연는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도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아버지의 유언을 떠올리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내 운명은 불릴 것이다. 그때까지 나는 준비해야 한다. 글을 익히고 덕을 쌓고 마음을 단단히 해야 한다. 그렇게 계절이 바뀌고 1년이 흘렀습니다. 연하는 이제 되었습니다. 여전히 가난했으나 눈빛만은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또렷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무렵 멀리 한양에서는 한 사람이 말에 올라타고 있었습니다. 조정의 대신 한문정. 그는 지방 순시를 위해 경상도로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그가 의성 땅을 밟게 되리라는 것을, 그리고 운명의 실이 서서히 당겨지고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로부터 보름이 지난 어느 봄날, 의성 고을 장터는 아침부터 소란스러웠습니다. 들었나? 한양에서 큰 어른이 내려오신다더라. 좌의정 한문정 대감이시라지. 지방 순시를 나오셨다는데 우리 같은 백성이야 볼 일 있겠나? 그저 관하에서만 계시겠지. 장터 사람들은 수군거렸지만 누구도 대감을 직접 볼 수 있으리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한문정, 조정에서 청년과 지혜로 이름난 인물이었습니다. 60을 바라보는 나이였으나 눈빛만은 젊은이보다 예리했고 백성의 고통을 헤아리는 마음이 깊었습니다. 그는 지방을 순시하며 탐과 놀이를 적발하고 억울한 백성의 편에 섰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날도 한문정은 관아의 보고만 듣지 않고 직접 장터로 나섰습니다. 대감, 장터는 천한 곳이옵니다. 굳이 행차하실 필요가. 수행하던 관리가 말렸으나 한문정은 손을 저었습니다. 백성의 삶을 알려면 그들이 사는 곳으로 가야 한다. 관아에 앉아서 무엇을 알겠느냐. 그는 갓을 깊이 눌러쓰고 소박한 도포 차림으로 장터에 들어섰습니다. 수행원들도 거리를 두고 따랐습니다. 장터는 활기찼습니다. 생선 파는 안악, 나물 팔러 온 노파, 고기를 지고 온 상인들이 저마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한쪽 구석, 초라한 멍석 위에 떡을 늘어놓은 모녀가 앉아 있었습니다. 월심과 연하였습니다. 월심은 손님을 부르며 소리쳤습니다. 송편이요. 쫄깃하고 맛있는 송편 사가시오. 엿는 어머니 곁에 조용히 앉아 떡을 가지런히 정돈하고 있었습니다. 남유한 옷이었지만 자세는 단정했고 눈빛은 맑았습니다. 한문정이 그 앞을 지나다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의 시선이 연하에게 고정되었습니다. 저 아이는? 한문정은 젊은 시절 관상학을 익힌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얼굴에서 운명의 기운을 읽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의 눈에 연하의 이마가 들어왔습니다. 넓고 둥근 이마, 맑은 눈동자, 단정한 코와 인매, 무엇보다 그 눈빛 속에서 흐르는 기운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 왕후의 기운을 지녔구나. 한문정은 속으로 탄성을 질렀습니다. 관상에서 귀한 상이란 단순히 아름다운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눈빛에 담긴 덕, 이마에 서린 지혜, 입가에 머무는 자비로움이 어우러져야 했습니다. 연는 바로 그런 아이였습니다. 한문정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송편이 맛있다 하니 한번 사볼까 하오? 월심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포 자락, 비단, 두루마기, 그리고 위엄 있는 풍채, 평범한 양반이 아니었습니다. 예,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월심은 황급히 떡을 집어 올렸습니다. 그러나 한문정은 손을 들어 멈추게 했습니다. 잠깐이요. 떡이 몇 개나 되고 25개쯤 되옵니다. 그렇다면 전부 사겠소. 월심과 엿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떡 전부를 산다니. 한문정은 수행원에게 눈짓했고 수행원이 은자를 내놓았습니다. 떡값보다 훨씬 많은 돈이었습니다. 네, 대감마님, 이건 너무 많은 돈이옵니다. 월심은 손사래를 쳤으나 한문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과한 것이 아니요, 정당한 값이요. 그리고 그는 시선을 연하에게 돌렸습니다. 연는 떨리는 손으로 떡을 광주리에 담아 올렸습니다. 한문정은 광주리를 받아들고 물었습니다. 아가씨, 이름이 무엇이요?
의연 연하라고 하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한문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습니다. 연하, 좋은 이름이로다. 그런데 내가 이 많은 떡을 다 어찌하겠소? 한 가지 물음에 답해 보시오. 만약 그대가 이 떡을 받았다면 어찌하겠소? 그 순간 장터가 조용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슬금슬금 다가와 귀를 기울였습니다. 연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소녀라면 굶주린 이들에게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오, 왜 그래야겠소? 한문정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연는 고개를 들어 대감을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천한 신분이었으나 눈빛만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떡은 배를 채우는 것이지만 나눔은 마음을 채우는 것이옵니다. 혼자 먹으면 배만 부르지만 함께 나누면 마음까지 부러웁니다. 아버지께서 그리 가르치셨습니다. 한문정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단순한 답이 아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덕의 본질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좋소. 그렇다면 이 떡을 그대에게 주겠소. 말한 대로 행하시오. 한문정은 광주리를 다시 연하에게 건넸습니다. 연은 깜짝 놀랐으나 곧 고개를 숙여받았습니다. 감사옵니다. 대감마님. 한문정은 멀리 물러나 나무 그늘 아래 섰습니다. 수행원이 물었습니다. 대감, 어찌 하시려고 지켜보려 하십니까?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지. 연는 어머니와 함께 광주리를 들고 장터 구석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거지촌 아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헐벗고 굶주린 아이들. 손을 내밀어 구걸하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얘들아, 이리 오너라. 연하가 손짓하자 아이들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떡을 하나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천천히 먹어. 체하지 않게. 고맙습니다, 누나. 정말 맛있어요. 아이들은 떡을 받아들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연는 미소 지으며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한문정의 눈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수행원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저 아이,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 덕을 베풀 줄 아는 여인이로다. 한문정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늘이 점지한 아이로구나. 관상도 귀하고 마음도 귀하다. 이 아이를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다. 그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겨 다시 연하에게 다가갔습니다. 연하는 마지막 떡까지 나누어 주고 빈 광주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잘 보았소, 연하. 한문정이 말했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은 드물거늘 그대는 그리하였소. 제가 한 것은 당연한 일이옵니다. 연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문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연하, 그대는 글을 아오? 예, 아버지께서 조금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슨 책을 읽었소? 천자문과 동몽스뷰를 조금 읽었습니다. 한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한 신분의 아이가 글을 안다는 것 자체가 드문 일이었습니다. 좋소? 내일 다시 오겠소. 그때 더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지. 한문정은 그 말을 남기고 장터를 떠났습니다. 월심은 멍하니 서서 대감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연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왜 저분은 저를 주목하시는 걸까? 혹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 큰 어른이신가? 그날 밤 한문정은 관방에 홀로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등잔불이 흔들리고 밤바람이 창호지를 두드렸습니다. 저 아이는 범상치 않다. 관상으로 보아도 왕후의 상이요. 마음씨로 보아도 귀한 덕을 지녔다. 만약 제대로 가르친다면
큰 그릇이 될 것이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다시 가서 아이를 시험해 보리라. 그리고 만약 합당하다면 한양으로 데려가야겠다. 한편 초가집에서는 월심과 연하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연하야, 오늘 일이 예사롭지 않구나. 네, 어머니, 저도 놀랐습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 하신 말씀이 생각난다. 머지않아 한양의 큰 어른이 너를 찾을 것이다 라고 하셨지. 연하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일까? 두렵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만약 정말 그런 날이 온다면 그때는 두려워하지 말고 따라가거라. 그것이 네 아버지의 유언이었다. 월심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연하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연하는 다시 꿈을 꾸었습니다. 연못 위에 또다시 연꽃이 피어올랐습니다. 이번에는 붉은 불꽃이 아니라 하얀 빛이 꽃잎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운명이 시작된다. 준비하라. 연하는 눈을 번쩍 떴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온몸에 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새벽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한문정은 약속대로 다시 장터로 나타났습니다. 수행원도 멀찍이 떨어뜨린 채 홀로 걸어왔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분이 어제 그 대감님이시지? 떡집 처자를 찾아오신 것 같은데. 월심과 연하는 어느 때처럼 멍석 위에 떡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연하는 한문정이 다가오는 모습을 보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젯밤 꿈이 떠올랐고 아버지의 유언이 귀가에 맴돌았습니다. 이곳은 시끄러우니 조용한 곳으로 가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소. 어머님과 함께 내 처소로 오실 수 있겠소? 월심은 깜짝 놀랐으나 한문정의 단호한 목소리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감마님. 그들은 한문정을 따라 관아로 향했습니다. 관아 사랑방에서 한문정은 두 모녀에게 차를 따라 건넸습니다. 먼저 물어보겠소. 연하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소? 월심이 눈시울을 붉히며 대답했습니다. 서당 훈장이었습니다. 비록 가난했으나 정직하고 덕을 중히 여기신 분이었습니다. 작년에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한문정은 연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연하, 오늘은 내가 몇 가지 물음을 던지겠소. 솔직하게 답하면 돼요. 그는 첫 번째 질문을 던졌습니다. 강물이 넓으면 배가 안전하고 강물이 좁으면 배가 위태롭다. 이것이 무슨 뜻이겠소? 연하는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강물이 넓을수록 배가 안전하듯 마음이 넓은 자가 세상을 다스립니다. 마음이 좁으면 작은 일에도 넘어지지만 마음이 넓으면 큰 일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한문정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좋소. 그렇다면 백성이 굶주리는데 임금이 잔치를 벌인다면 어찌해야 하오? 연하는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임금은 하늘을 대신하여 백성을 돌보는 자입니다. 만약 백성이 굶주리는데 잔치를 벌인다면 그것은 하늘의 뜻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신하가 있다면 목숨을 걸고 간언해야 하고 임금이 어질다면 스스로 깨달아 백성을 구해야 합니다. 한문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 그대가 귀한 집안에 들어가게 된다면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것이 무엇이겠소? 겸손입니다. 귀한 집안에 들어간다 해도 제 본래 모습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만은 사람을 무너뜨리지만 겸손은 사람을 세웁니다.
한문정은 무릎을 쳤습니다. 좋소. 참으로 좋소.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연하를 한양으로 데려가고 싶소. 이 아이를 제대로 가르친다면 큰 그릇이 될 것이요. 월심은 눈물을 글썽였고 연하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월심은 연하를 바라보았습니다. 연하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머지않아 한양의 큰 어른이 너를 찾을 것이다. 반드시 따라가라고. 월심은 눈물을 닦으며 한문정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대감마님, 제 딸을 부탁드립니다. 염려 마시오. 내 목숨을 걸고 이 아이를 지키겠소. 그날 오후 연하는 간단한 짐을 꾸렸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책 몇 권, 어머니가 지어준 옷 한 벌이 전부였습니다. 월심은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당부했습니다. 연하야, 어디를 가든 내 본 마음을 잊지 마라.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거라. 어머니, 저 잘 다녀올게요. 꼭 성공해서 돌아올게요. 연하는 한문정의 손을 잡고 말에 올랐습니다. 월심은 딸의 뒷모습이 작아질 때까지 손을 흔들었습니다. 연하는 말 위에서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는 이제 운명의 길을 걷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해는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고 한양으로 향하는 길은 멀고도 험했습니다. 하지만 연하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한양까지는 나흘이 걸렸습니다. 험한 고갯길을 넘고 강을 건너 마침내 도성의 큰 대문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연하는 말 위에서 그 광경을 보며 숨을 죽였습니다. 이곳이 한양이구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던 그곳. 거리는 시끌벅적했습니다. 양반과 가마가 지나가고 상인들이 짐을 지고 다녔습니다. 기와집들이 빼곡히 늘어서 있었고 의성 고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번화했습니다. 한문정의 저택은 북촌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높은 담장과 웅장한 대문, 그리고 그 안으로 보이는 귀와 지붕들. 연하는 저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습니다. 이렇게 큰 집에 제가 들어가도 될까요? 대문이 열리고 하인들이 나와 한문정을 맞이했습니다. 대감마님, 편히 다녀오셨습니까? 그래, 수고들 했다. 한문정은 말에서 내려 연하의 손을 잡아 이끌었습니다. 자, 연하, 이제부터 이곳이 내 집이다. 그때 안채에서 누군가 걸어 나왔습니다. 50대 중반의 부인이었습니다. 비단 치마 저고리를 입고 머리에는 비녀를 꽂았으며 얼굴에는 차갑고 단정한 기품이 서려 있었습니다. 윤씨 부인이었습니다. 그녀는 한문정을 보자 반갑게 다가왔으나 연하를 보는 순간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영감, 이 아이는 누구입니까? 아, 지방 순시 중에 만난 아이여. 총명하고 덕이 있어 데려왔소. 윤씨는 연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남루한 옷차림, 초라한 모습. 하지만 얼굴은 맑고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그 순간 윤씨는 묘한 경계심을 느꼈습니다. 영감, 천한 아이를 왜 집안으로 데려오신 것입니까? 이 아이를 교육시켜 볼 생각이요. 글도 가르치고 예법도 익히게 하려 하오. 윤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글을 가르친다? 예법을 익힌다? 그것은 양반과 교수에게나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럼 양녀로 들이시겠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천천히 생각해 보겠소. 우선은 집안일을 거들게 하되 글 공부도 시켜보려 하오. 윤씨는 속으로 분노가 치밀어 올랐으나 겉으로는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영감.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한문정은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이고 사랑채로 향했습니다. 연하는 윤 씨 앞에 홀로 남았습니다. 윤 씨는 차갑게 연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리 따라오너라.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연하는 조용히 뒤를 따랐습니다. 안채로 들어서자 하인들이 일제히 고개를 들어 연하를 바라보았습니다. 수금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아이가 대감마님이 데려오신 아이구나. 천한 신분 같은데 왜 데려오셨을까? 윤 씨는 연하를 행랑채 구석방으로 이끌었습니다. 좁고 어두운 방이었습니다. 창문은 작았고 바닥은 차가웠습니다. 오늘부터 이 방을 쓰거라. 새벽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물을 길어오고 빨래를 하거라. 알겠느냐? 예, 마님. 연하는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 씨는 연하를 한 번 더 훑어보고 돌아섰습니다. 방문이 닫히자 연하는 그제야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방 안에는 냉기가 가득했고 구석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구나. 연하는 작은 짐을 내려놓고 방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안채에서는 윤 씨와 딸 한진아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진아 16살로 곱게 자란 교수였습니다. 비단 치마 저고리를 입고 머리에는 비녀를 꽂았으며 얼굴은 아름다웠으나 눈빛에는 오만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아이가 누구예요? 진아가 물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지방에서 데려온 천안 계집아이다. 왜 데려오신 거예요? 윤 씨는 차잔을 탁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를 가르치고 예법을 익히게 하신다더라.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진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설마 양녀로 들이시려는 건 아니겠죠? 그럴 리가 있겠느냐. 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이 심상치 않다. 조심해야 한다. 진나는 부채를 펼쳐 얼굴을 가리며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저 아이를 잘 지켜봐야겠어요. 아버지 마음을 훔치려 들지도 모르잖아요. 그래, 우리가 잘 감시해야 한다. 모녀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경계와 질투가 가득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연하의 고된 일과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물을 길어와 부엌에 채웠습니다. 온종일 빨래를 하고 방을 청소하고 부엌길을 도왔습니다. 손이 부르트고 허리가 아파도 입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하인들은 연하를 보며 수근거렸습니다. 저 아이 대감마님이 데려오셨다면서 일은 여종처럼 하네. 마님께서 일부러 고생시키시는 것 같아. 그래도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하는 걸 보면 대단하긴 해. 연하는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방으로 돌아와 책을 펼쳤습니다. 한문정이 몰래 건넨 책들이었습니다. 노어, 맹자, 소학. 연하는 작은 등잔불 아래에서 한자 한자 읽어 나갔습니다. 어느 날 밤 연하가 책을 읽고 있을 때였습니다. 방문 밖으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연하는 재빨리 책을 숨기고 등불을 끄려 했으나 이미 늦었습니다.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인 하나가 지나가다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 종년이 밤중에 뭘 하는 걸까? 다음 날 아침 소문이 퍼졌습니다. 연하가 밤중에 책을 읽는다더라. 종년이 글을 읽다니 대감마님이 가르쳐 주신 건가? 소문은 곧 안채로 번졌습니다. 윤 씨는 그 말을 듣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저 계집애가 밤중에 책을 읽는다고? 예, 마님. 분명히 봤다고 합니다. 윤 씨는 진아를 불러 귀말로 속삭였습니다. 진아야, 저 아이가
점점 도를 넘고 있다. 종련 주제에 글을 읽다니. 어머니, 제가 한번 떠보겠어요. 진나는 교활한 미소를 지으며 일어섰습니다. 그날 오후 진아는 연하가 마당을 쓸고 있는 곳으로 나왔습니다. 화려한 치마를 휘날리며 다가와 거만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연하라는 아이지? 예, 아가씨. 연하는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아는 코웃음을 치며 물었습니다. 밤중에 책을 읽는다며? 종련이 무슨 글을 안다고? 연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진아는 더 가까이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내가 아무리 글을 익혀도 소용없어. 너는 평생 종련일 뿐이야. 감히 우리 집안의 양녀가 되겠다는 꿈은 꾸지도 마. 연하의 손이 빗자루를 쥔 채 떨렸습니다. 하지만 고개는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진아는 만족한 듯 돌아섰습니다. 그날 밤 연하는 방 안에 홀로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과연 이 시련을 견딜 수 있을까요? 하지만 곧 아버지의 유언이 떠올랐습니다. 반드시 따라가거라. 하늘의 뜻을 따르거라. 연은 눈물을 닦고 다시 책을 펼쳤습니다. 등잔불이 흔들리고 밤은 깊어갔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제 운명이라면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한양에 첫눈이 내린 날 연은 새벽부터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옷깃 사이로 파고들어 뼈를 시렸습니다. 손은 이미 동상으로 부어올랐고 발은 갈라져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그러나 연은 빗자루를 놓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눈을 쓸어 한쪽으로 모았습니다. 바로 그때 안채에서 윤 씨가 나왔습니다. 두터운 속옷을 입고 손에는 손난로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연화를 보자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연화, 이리 오너라. 예, 마님. 연은 빗자루를 내려놓고 다가갔습니다. 윤 씨는 연화의 손을 보았습니다. 붉게 부어오른 손, 터진 살갗. 그러나 그녀의 눈빛에는 연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내가 어제 빨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더구나. 마님 옷에 얼룩이 남았다고 했다. 죄송합니다, 마님. 다시 빨겠습니다. 다시 빨다니? 늦었다. 오늘 개천으로 가서 집안 빨래를 모두 다시 해오라. 연은 숨이 턱 막혔습니다. 개천. 이 추운 날씨에 얼음이 얼기 시작한 개천에서 빨래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마님, 그러나. 무슨 그러나냐? 네가 제대로 하지 못했으니 당연히 다시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어서 가거라. 해가 지기 전에 다 빨아와야 한다. 윤 씨는 돌아서며 차갑게 덧붙였습니다. 만약 해가 지도록 돌아오지 못하면 저녁밥은 없다. 연은 떨리는 손으로 빨랫감을 챙겼습니다. 광주리에 가득 빨래를 담아 머리에 이고 집을 나섰습니다. 눈발이 날리고 바람은 매서웠습니다. 거리의 사람들도 모두 움츠리고 걷고 있었습니다. 개천에 도착했을 때 연하의 얼굴은 이미 창백했습니다. 개천 가장자리에는 얼음이 얼어 있었고 물은 뼛속까지 파고드는 차가움이었습니다. 연은 떨리는 손으로 빨래를 물에 담갔습니다. 순간 칼로 베는 듯한 고통이 손끝에서 퍼져나갔습니다. 아, 작은 신음이 흘러나왔으나 곧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연은 방망이로 빨래를 두드렸습니다. 손은 점점 감각을 잃어갔고 물에 닿을 때마다 비명을 참아야 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으나 그것조차 곧 뺨 위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버텨야 한다. 이것도 시련이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잖아. 하늘의 뜻을 따르라고.
여는 이를 악물고 빨래를 계속했습니다. 해는 서서히 기울고 있었고 손은 이미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 둘, 셋. 빨래를 다 빨고 나자 해는 이미 지평선 아래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여는 무거운 빨랫감을 머리에 이고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하늘은 이미 어두웠습니다. 대문을 들어서자 윤 씨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해가 다 졌구나. 약속대로 저녁밥은 없다. 예, 마님. 여는 대답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윤 씨는 빨래를 받아들고 흔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것도 제대로 빤 건지 모르겠구나. 내일 다시 확인해 봐야겠다. 그 말을 남기고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연화는 행랑으로 돌아가 문을 닫았습니다. 방 안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아궁이에 불도 지펴지지 않았고 이불도 얇았습니다. 여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몸은 부들부들 떨렸고 손은 감각이 없었습니다. 그제야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목 놓아 울고 싶었으나 소리조차 낼 수 없었습니다. 하인들이 들을까 두려웠습니다. 연화는 입을 손으로 맑고 흐느꼈습니다. 제가 견딜 수 있을까요? 이 추위를, 이 고통을, 이 멸시를. 그때 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연화야, 나다. 한문정의 목소리였습니다. 연은 황급히 눈물을 닦고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한문정은 손에 작은 화로와 담요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방 안으로 들어와 화로를 내려놓았습니다. 추웠겠구나. 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입술이 떨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문정은 연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얼음장같이 차가웠고 피가 맺혀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누가 이렇게... 마님께서 빨래를 다시 하라고 하셔서 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한문정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으나 곧 깊은 한숨으로 삼켰습니다. 그는 품에서 약을 꺼내 연화의 손에 발라주었습니다. 아프겠구나. 참아라. 괜찮습니다, 대감마님. 한문정은 연화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여전히 빛이 살아 있었습니다. 고통에 눈물을 흘렸으나 절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강하구나. 한문정은 담요를 연화에게 덮어주며 말했습니다. 연화야, 내가 왜 너를 이 시련 속에 두는지 아느냐? 모르겠습니다. 꽃은 추위를 견딘 뒤에 핀다. 철은 불 속에서 단련되어야 강해진다. 너도 마찬가지다. 지금의 시련이 너를 단단하게 만들 것이다. 여는 고개를 들어 대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대감마님께서는 아셨습니까? 마님께서 저를 괴롭히신다는 것을요?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그래도 지켜보았다. 내가 막으면 너는 약해진다. 스스로 견뎌내야만 진정으로 강해진다. 한문정의 목소리는 단호했으나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 절대 죽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다만 너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한다. 여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감마님, 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 그 마음을 잃지 마라. 지금은 춥고 어둡지만 반드시 봄이 온다. 한문정은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당부했습니다. 이 화로로
몸을 녹이고 내일을 위해 쉬어라. 그리고 책을 계속 읽거라. 글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예, 대감마님. 한문정이 방을 나가자 여는 화로 곁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조금씩 몸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녀는 품에서 책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책장을 넘겼습니다. 하늘이 장차 큰 임무를 어떤 사람에게 내리고자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 마음을 괴롭게 하고 그 근고를 수고롭게 한다. 연하는 그 구절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구나. 지금의 고통은 저를 단련시키는 것이구나. 밖에서는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밤이었지만 연하의 가슴 속에는 작은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견딜 것입니다. 이 추위도, 이 고통도, 이 멸시도 언젠가 봄이 오면 저도 꽃처럼 필 것입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연는 그 혹독한 추위를 견뎌냈습니다. 손의 동상은 아무렇고 몸도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윤 씨와 진아의 냉대는 여전했습니다. 그의 3월 한문정의 저택에서 큰 연회가 열렸습니다. 조정의 대신들과 한양의 명망 있는 양반들이 초대되었습니다. 안채와 사랑채는 분주했습니다. 하인들은 음식을 나르고 마당을 꾸몄습니다. 연하도 부엌을 거들며 연회 준비에 동원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손님들이 속속 도착했습니다. 비단 도포를 입은 양반들, 화려한 치마 저고리를 입은 부인들이 대문을 들어섰습니다. 사랑채 대청에는 술상이 차려졌고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한문정은 손님들을 맞으며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한대감, 오랜만에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셨소. 지방 순시를 다녀오신 뒤 첫 연애라지요. 그렇소. 오늘은 편히 즐기시기에 술잔이 오가고 이야기꽃이 피었습니다. 윤 씨는 안채에서 부인들을 맞이했고 진아도 어머니 곁에서 얌전히 앉아 있었습니다. 윤 부인, 따님이 참 곱게 자하셨구려. 과천이십니다. 아직 철부지입니다. 곧 혼처를 정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인들의 칭찬에 윤 씨는 겉으로는 겸손한 척했으나 속으로는 우쭐했습니다. 그때 한 부인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대감께서 지방에서 아이를 데려오셨다지요. 순간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윤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 그것은 집안을 거들 아이를 데려온 것뿐입니다. 그냥 종년입니까? 들리는 말로는 대감께서 특별히 아끼신다던데요. 윤 씨는 차잔을 탁 내려놓으며 억지로 웃었습니다. 소문이 과장된 것입니다. 그저 불쌍히 여겨 데려온 것뿐이지요. 그때 사랑채에서 한문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잠깐 이리 와보시오. 윤 씨는 부채로 얼굴을 가리며 일어났습니다. 진아도 어머니를 따라 사랑채로 향했습니다. 사랑채 대청에는 조정 대신 서너 명이 한문정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좌의정, 이하응, 우정, 박규수, 그리고 예조판서 김자근이었습니다. 한대감, 들은 이 지방에서 총명한 아이를 데려오셨다지요? 이하응. 한문정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관상도 귀하고 마음씨도 곱습니다. 오호, 그럼 한번 보고 싶군요. 불러보시지요. 한문정은 하인을 불렀습니다. 연하를 이리 데려오라. 윤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진아도 어머니의 옷자락을 잡으며 불안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잠시 뒤 연하가 들어왔습니다. 소박한 치마 저고리를 입었으나 자세는 단정했고 눈빛은 맑았습니다. 그녀는 대청 아래에서 정중히 절을 올렸습니다. 소녀 연화,
어른들께 인사 올립니다. 대신들은 연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이하응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얼굴도 단정하고 예의도 바르구나. 한대감. 과연 좋은 아이로군요. 한문정은 만족한 듯 웃었습니다. 그런데 윤 씨가 갑자기 나섰습니다. 그녀는 교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대감들이 아이가 글을 조금 안다고 합니다. 한번 시험해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한문정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윤 씨의 의도를 알아챘습니다. 그녀는 연하를 창피 주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대신들은 흥미로워했습니다. 오, 여식이 글을 안다니 드문 일이로군. 조소 한번 들어보지요. 박 교수가 말했습니다. 윤 씨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저 천한 계집이 제대로 답하지 못하면 망신을 당할 것이다. 이하응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대학에서 한 구절을 읊어보거라. 였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대학에 이르길 백성이 귀하고 사직이 그 다음이며 임금은 가벼우니라 하였습니다. 순간 대청이 조용해졌습니다. 대신들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것은 맹자의 구절이었으나 대학의 정신과 통하는 말이었습니다. 이하응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 뜻을 아느냐? 였는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라의 근본은 백성입니다. 백성이 편안해야 나라가 서고 나라가 서야 사직이 지켜지며 사직이 지켜져야 임금의 자리가 보존됩니다. 그러므로 임금은 백성을 하늘처럼 섬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청은 숭넋이었습니다. 대신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김자근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허허, 어린 나이에 백성과 임금의 관계를 이토록 명확히 꿰뚫다니. 한대감, 아이는 범상치 않소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눈여겨본 것도 그 때문입니다. 한문정은 뿌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 교수도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이 아이를 잘 가르치시면 훗날 큰 인물이 될 것 같소. 혹시 양녀로 들이실 생각은 없으신지? 한문정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아직 결정하지는 않았으나 천천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윤 씨는 그 말을 듣자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양녀, 저 천한 계집을 양녀로? 진아는 부채를 꽉 쥐며 이를 갈았습니다. 분노와 질투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대신들은 계속 연하를 칭찬했습니다. 한대감, 복이 많으시오. 이런 인재를 얻으셨으니 과연 눈이 높으신 분입니다. 연는 조용히 물러나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대신들 앞에서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마님께서 화를 내실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날 밤 연회가 끝나고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뒤였습니다. 안채에서는 윤 씨와 진아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등잔불이 흔들리고 방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윤 씨는 차잔을 탁 내려치며 말했습니다. 인연이 감히 큰 소리를 치느냐? 대신들 앞에서 백성이 임금보다 귀하다니. 진아도 부채를 던지며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어머니, 들으셨죠? 아버지께서 양을 고려한다고 하셨어요. 이대로 두면 저 계집이 정말로 우리 집안의 양가 될지도 몰라요. 윤 씨의 눈빛이 험악하게 변했습니다. 절대 그럴 수는 없다. 저 계집을 우리 집안의 일원으로 만들 수는 없어.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윤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여야겠다. 저 계집에게 누명을 씌워서라도 내쫓아야 한다. 어머니, 무슨 계획이 있으세요?
윤 씨는 교활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있지. 분명히 있어. 머지않아 저 계집은 도둑의 누명을 쓰고 이 집에서 쫓겨날 것이다. 진아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에는 차가운 음모가 서려 있었습니다. 한편 행랑채에서 였는 홀로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오늘 일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제가 잘한 것일까? 아니면 화를 자초한 것일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진실을 말했을 뿐이야.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 창 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조선시대 경상도에서 쌀떡을 팔며 어렵게 살아가던 연하의 삶을 보여주며 인간의 운명과 성품이 어떻게 시험받는지를 생생하게 그린다. 연하는 비록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뛰어난 외모와 지혜, 그리고 타인을 향한 깊은 마음씨를 지니고 있었으며 굶주린 사람들에게 떡을 나누는 행동을 통해 그녀의 선함과 덕을 드러냈다. 부유한 관료 가문의 부인과 딸의 시기와 괴롭힘 속에서도 연하는 겸손과 인내를 잃지 않고 자신의 덕행을 지켜나갔다. 이 이야기는 결국 선함과 인내가 언젠가는 보답받으며 올바른 인연과 기회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전한다. 또한 권력과 부의 유혹 속에서도 자신의 본심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삶의 가치임을 일깨워준다. 운명을 거스른 남자, 상진의 비밀. 옛날 충청도 부여의 한 고을에 상씨 노인이 살고 있었다. 그의 집안은 고려 때 박해를 받은 후 세력이 약해지고 있었다. 왕건에게 끝까지 거세게 저항한 목천마을 출신이었기 때문이다. 왕건은 마을 주민들을 절대 용서하지 않았고 이후 그들은 멸문에 가까운 성씨가 되고 말았다. 상씨 노인도 평생 벼슬은 하지 못했지만 부지런하고 넉넉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상씨 노인은 열심히 일했고 어느 정도 재산을 모을 수 있었다. 죽을 때가 되자 상씨 노인은 아들에게 문서 하나를 보여주었다. 그동안 사람들에게 꾸어준 돈과 곡식을 기록한 장부였다. 아범아, 내가 이걸 두고 죽으면 너와 후손들이 찾아가 빚을 받아낼 수 있을 게다. 하나, 그 사람들도 다 어려운 사정이 있어 빚을 못 갚은 게야. 형편이 되는 사람들은 벌써 다 갚았지. 그래서 난 이걸 불살라 버리려고 한다. 예, 아버님 뜻대로 하십시오. 상씨 노인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장부를 다 태워버린 후 세상을 떠났다. 그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노인을 송하며 복을 빌어주었다. 그 후 상씨 노인의 아들은 작은 지방 관직을 얻게 되었다. 역참 일을 하는 찰방이었다. 아버지 때의 재산으로 생활에 큰 어려움은 없었지만 아직 벼슬길에 오르지 못한 가문이었다. 게다가 한 가지 걱정이 있었다. 상찰방의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딸이 하나 있을 뿐 대를 이을 아들이 없었던 것이다. 딸이 갈수록 자라며 부인은 더욱 초조했다. 가뜩이나 손이 귀한 집안에 큰 불효를 짓게 되었기 때문이다. 첩이라도 드리십시오. 그래야 제가 얼굴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인, 그런 소리 마시오. 아이는 하늘이 내려주시는 것이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지 않소. 상찰방은 건강도 나빠진 아내를 위로하기 위해 영암한 산에 올라가 기도나 올리자고 말했다. 부부의 나이가 50이 넘어 소용없다고 생각했지만 신기하게도 부인에게 태기가 생겼다. 아버지 상노인이 쌓은 덕 때문인지 상진 집안에 귀한 아들이 태어난 것이다. 부부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아이고, 이놈 참 영리하게도 생겼구나. 아들의 이름은 진이라고 했는데
어린아이임에도 총명하고 범상치 않은 기운이 엿보였다. 그런데 몇 년 후 안타깝게도 부부는 일찍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미안하구나. 아가, 어미가 복이 없어. 네 효도를 보지 못하고 일찍 눈을 감는구나. 어머니, 아무래도 내 어머니와 함께 있어야 할 것 같구나. 진아, 글을 많이 읽어야 큰 사람이 될 수 있다. 아버지가 없어도 누이와 매부에게 의지하고 열심히 배우거라. 아버지, 아버지. 고아가 된 상진은 한양으로 가 누이의 집에서 살게 되었다. 누나와 매부는 어린 상진을 가엾게 여겨 따뜻하게 대해 주었고 잘못해도 심하게 나무라지 못했다. 그렇게 자라면서 상진은 매일 놀러만 다녔다. 책은 내팽개치고 틈만 나면 나가서 뛰어놀았고 싸움하는 것도 좋아했다. 상진은 공부해봐야 소용없다고 생각했다. 집안이 워낙 보잘것없으니 글을 읽는다고 출세할 것 같지도 않았다. 17살이 될 때까지도 상진은 책을 읽지 않았고 말 타고 활쏘기에만 푹 빠져 지냈다. 그래, 차라리 무인이 되자. 글을 읽는 것보다 100배 멋있잖아. 그런데 어느 날 상진에게 작은 사건이 일어났다. 여느 때처럼 동네 아이들과 한바탕 큰 싸움을 벌이는데 이런 소리를 듣게 된 것이다. 진이는 왜 글을 읽지 않을까? 양반 자식인데 큰 사람이 될 생각은 안 하고 저렇게 막대하게 몰려다니며 싸움이나 하다니 참 딱한 신세로구나. 그 목소리가 상진의 귀에 날카롭게 꽂혔다. 큰 소리로 비아냥거리는 말도 아니었는데 비수처럼 가슴을 찌르는 무언가가 있었다. 어떤 자식이야? 누구야? 누구? 가만두지 않겠다. 상진은 벌컥 화가 나 얼굴이 달아올라 두근거리며 성난 주먹을 흔들었다. 그때 한도령이 눈에 들어왔다. 그와 비슷한 또래였는데 상진의 위협에도 태연하고 당당하게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다. 순간 그 눈빛에 상진은 주춤했다. 뭐야? 저 자식 왜 저렇게 당당해? 나도 저랑 똑같이 양반의 자식인데 왜 날 내려다보는 것 같은 눈빛이야? 그리고 왜 난 괜히 주눅이 드는 걸까? 거친 상진의 주먹이 스르르 힘없이 풀어졌다. 그리고 그는 아무 말 없이 누이의 집으로 돌아갔다. 부경꾼들은 상진을 보고 수군거렸다. 웬일이래? 저 성격에 크게 사고를 낼 것 같더니만. 유달리 기운 없어 보이는 상진의 태도에 누이와 매부도 걱정했다. 진아, 어디 몸이 아프니? 아프지 않아요. 짧게 대답하고 상진은 자기 방에 들어가 책을 뒤적거렸다. 낯선 그 모습에 누이와 매부는 깜짝 놀랐다. 아버지께서 글을 읽어야 큰 사람이 된다고 하셨지. 오늘 그 아이에게 내가 수모를 당한 것도 글을 읽지 않았기 때문이야. 17살이면 공부를 시작하기에 많이 늦은 나이였다. 하지만 그날 이후 상진은 방에 틀어박혀 공부를 시작했다. 죽기 살기로 매달려 책을 읽자 실력은 빠르게 늘었고 몇 년 만에 놀라운 경지에 다다르게 되었다. 누이와 매부는 기뻐하며 과거 시험을 보라고 권했다. 정말 훌륭한 문장이구나. 이 정도 실력이면 과거를 치러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 진아. 돌아가신 아버지와 어머니도 기뻐하실 거야. 그래도 상진은 고민하고 있었다. 공부로 큰 사람이 된다는 건 단순히 출세만 의미하는 것 같지 않았다. 고민을 들은 매부는 이렇게 말했다. 그래, 학문을 계속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 하지만 뜻이 있는 선비라면 그 지식으로 나라와 백성을 위해 열심히 일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니? 마침내 상진은 세상에 뛰어들 결심을 했다. 그런데
과거 시험 준비를 하던 중 장안에 떠들썩하게 소문난 한 점쟁이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홍계관이란 이름의 판수였다. 그의 점괘는 절대 틀리지 않는 걸로 유명하다고 했다. 백발백중이라. 설마 어찌 사람이 그럴 수가 있나? 나도 한번 점을 쳐보라고 해볼까? 상진은 누이에게 복채를 부탁했다. 누님, 복채 좀 내주세요. 한 백이면 될 것 같은데. 뭐? 아니, 점 보는데 한 양이면 족하지. 무슨 그리 큰 돈이 들어? 산내장부가 평생의 기륭을 알려주는데 그 정도 복채는 내줘야죠. 뭐 없으면 관두세요. 동생의 시원스런 대답과 점쟁이가 홍계관이란 말에 누이는 아낌없이 백냥을 내주었다. 그런데 홍계관에게 점을 보는 일은 쉽지 않았다. 아침 일찍부터 구름처럼 몰려든 사람들로 점집은 대만원이었다. 허, 용하긴 한가, 보군. 정신이 하나도 없네. 다음날 상진은 다시 홍계관의 집을 찾아갔다. 아직 캄캄한 새벽부터 대문 앞에 자리 잡고 앉아 홍계관이 일어나기를 기다렸다. 얼마 후 잠에서 깬 홍계관은 그를 보고 말을 걸었다. 아니, 이른 새벽부터 오셨네. 난 상진이란 사람일세. 홍판수의 점이 용하다고 해서 찾아왔네. 홍계관은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내 점괘야, 두말하면 입 아프지. 방으로 들어오시구려. 상진은 앉자마자 돈 보따리를 툭 던지며 말했다. 자, 복채 백냥이네. 내 평생의 기륭 좀 봐주시게. 홍계관은 백냥이란 말에 흡족한 미소를 지었다. 평생 운이 궁금하시다. 이렇게 복채를 아끼지 않으시니 내가 잘 봐드리리다. 그런데 상진의 사주를 듣고 홍계관은 깜짝 놀랐다. 아니, 이 사주가 왜 그러시나? 너무 흉해서 그런가? 아닙니다. 너무 귀한 사주라서 그럽니다. 선배님은 과거의 장원급제는 물론이고 장래의 정승의 자리에까지 오를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홍계관은 넙죽 절을 하며 인사했다. 아니, 이거 너무 좋게만 바라는 거 아니요? 천만의 말씀이지요. 만일 조금이라도 틀림이 있다면 서인의 목을 내놓겠습니다. 홍계관을 만난 후 상진은 자신있게 과거 시험을 보았는데 정말 장원급제까지 하게 되었다. 집에 돌아온 상진이 기쁜 소식과 함께 홍계관의 예언을 전하자 누이와 매부도 매우 기뻐했다. 어머, 그 집이 정말 쪽집게 같구나. 어머니,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장하다, 진아. 얼마 후 상진은 홍문관의 수찬벼슬을 받게 되었다. 어느 늦은 저녁, 상진은 바쁘게 일하고 퇴청하다가 물건 하나를 주우며 멈춰섰다. 경복궁 서문에 떨어져 있었는데 무언가 붉은 비단 보자기에 단단히 쌓여 있었다. 상진은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인적이 없어 누가 떨어뜨린 것인지 알 수 없었다. 할 수 없이 그는 물건을 집에 가지고 가 보자기를 풀어보았다가 깜짝 놀랐다. 반짝이는 황금 술잔 2개가 들어있었다. 값쌀뿐만 아니라 아주 귀해 보이는 물건이었다. 아니, 이런 귀한 걸 누가 떨어뜨린 거야? 웬만한 대갓집이 갖고 있기 힘든 물건인데 누구인지 몰라도 잃어버린 사람은 큰 공경에 처할 것이 틀림없었다. 상진은 주인을 어떻게 찾아줘야 할지 고민하다가 술잔을 주운 경복궁 서문에 방을 붙이기로 했다. 이곳에서 물건을 잃어버린 사람은 상진을 찾아오시오. 그날 저녁 한 남자가 상진의 집을 찾아왔다. 수락관에서 일하는 별감이었는데 그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사랑방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있었다. 소인, 죽기를 각오하고 날 있게 찾아왔습니다.
무슨 소리냐? 저 경복궁 서문에 나리께서 방을 붙이신 걸 보고 아이고, 소인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살려 주십시오. 별감은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말하다가 갑자기 넙죽 엎드려 빌었다. 그 모습이 심상치 않았지만 상진은 모른 척하며 태연하게 물었다. 허참, 뭘 잃어버렸길래 그리 말하느냐? 그 금술잔, 상감마마께서 쓰시는 술잔이옵니다. 뭐라? 아니, 어찌 그런 귀한 물건이 밖에 떨어져 있었단 말이냐. 상진은 깜짝 놀라 소리쳤다. 별감은 덜덜 떨면서 진실을 고백했다. 엊그제 소인의 하나밖에 없는 딸의 혼례식이 있었습니다. 워낙 집안에 귀한 물건이 없어 금술잔이라도 잠깐 빌려 쓰고 갖다 놓으려 했는데 그만 술을 마시지 못하는 소인이 딸의 혼례식이라 술을 몇 잔 얻어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잔뜩 취한 상태로 술잔을 돌려놓으려다 그만 잃어버리게 된 것이옵니다. 어처구니 없는 사연이었다. 발각되면 죽음을 면치 못할 무엄한 짓이었지만 눈물을 뚝뚝 흘리는 별감의 사정도 딱해 보였다. 어찌 그런 무엄한 짓을 벌인단 말이냐. 다행히 술잔은 내가 주어서 잘 갖고 있다. 어서 제자리에 갖다 두거라. 상진은 방 안에 잘 감춰두었던 황금 술잔을 내주었다. 별감은 안도의 눈물을 흘리며 연신절하고 인사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나리. 저와 온 가족 모두의 목숨을 살려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어떻게 갚아야 할지 머리를 뽑아신을 삼아드려도 모자랄 것입니다. 그만하고 어서 하거라. 만약 또다시 이런 짓을 벌인다면 오늘의 죄까지 물을 것이다. 상진은 단단히 다짐을 받고 별감을 보냈다. 그 후 상진은 조정의 요직과 지방, 관찰사 등을 두루 임하고 우정의 자리에까지 올랐다. 어느덧 그의 나이 56살이었다. 그런데 오래전 누이와 매부에게는 말하지 못한 홍계관의 예언이 하나 더 있었다. 그의 수명에 관한 것이었다. 선비님께선 승승장구하며 계속 높은 자리로 올라가실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명이 아주 길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몇 살에 죽는단 말인가? 56, 정승의 자리까지 오른 후입니다. 뭐 어쩔 수 없지. 정승까지 했다면 다 이루었을 테니 괜찮네. 그 점괘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던 상진은 56살 생일을 앞두고 죽음을 준비했다. 홍판수, 지금까지 그자가 말한 대로 내 인생은 흘러왔다. 이제 죽을 날도 가까이 왔다는 게지. 상진은 자식들을 불러 모으고 홍계관과의 일을 이야기해주며 작별 인사를 했다. 그런데 웬일인지 상진은 죽지 않았다. 56살 생일 후 며칠이 지나도록 그는 멀쩡히 살아있었다. 처음으로 홍계관의 예언이 틀린 것이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군. 귀신같이 맞추던 그 자가 틀릴 때가 있다니. 상진은 다시 홍계관을 찾아가기로 했다. 그런데 홍계관의 집으로 들어가자 그가 먼저 반갑게 맞았다. 어서 오십시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뭐라? 내가 올 줄 알았다 말이냐? 저도 대감께 여쭙고 싶은 게 있어서 오시기만 기다렸습니다. 사실 홍계관도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과거 자신이 본 상진의 점괘를 기억하고 있었기에 우의정의 수명이 다했는데도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놀랐던 것이다. 그럴 리가. 점괘가 틀릴 리가 없는데 어째서인가. 홍판수, 자네가 말한 건 지금까지 다 이루어졌네. 혹시 내 사주를 다시 봐야 하는 게 아닌가? 아닙니다.
점괘가 틀리지 않았다고 확신합니다. 다만 대감께서 혹시 은혜를 베푼 적이 있으십니까? 누군가의 목숨을 살려주신 일 말입니다. 아니, 딱히 그런 적은 없었다네.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상진은 자신의 인생을 떠올려 보았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던 중 갑자기 한 가지가 떠올랐다. 아, 그러고 보니 오래전 내가 잃어버린 금술잔을 찾아준 적이 있다네. 목숨을 잃을 뻔한 걸 구해줬다고 고마워했지. 그 말을 듣고 홍계관은 무릎을 쳤다. 바로 그것입니다. 대감께서 은혜를 베푸신 덕에 수명이 늘어난 것입니다. 앞으로 15년쯤 더 사실 것입니다. 상진은 반신반의했지만 정말 15년을 더 살았다. 그는 우의정에서 좌의정을 거쳐 영의정에까지 올랐고 1564년 71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이 이야기는 조선 전기 때의 문신상진의 야사이다. 그는 자유로우면서도 담대한 인품이었고 중종의 총애를 받아 사관원 대사관과 홍문관 부제학, 경기도 관찰사와 병조판서 등을 역임하며 뛰어난 능력으로 어려운 시국을 헤쳐나갔다. 훈구파와 살인파의 대립 속에서도 적당한 거리를 두어 화를 피했기에 견제와 비판도 받았지만 그는 백성을 위한 실질 행정에 매몰도 했고 명종 때 우의정과 좌의정을 거쳐 영의정까지 14해 동안 국정을 관리했다. 상진은 평생 청백리로 살았는데 죽을 끓여 먹으며 사는 그의 모습에 감동한 명종이 왕비와 함께 울었다는 일화도 전해진다. 상진의 일대기는 덕은 복을 낳는다는 오래된 진리를 다시금 깨닫게 해줍니다. 어린 시절 부모를 잃고 방탕하게 지냈던 그는 모욕을 계기로 스스로를 다잡아 학문에 매진하며 마침내 조선의 청백리로 이름을 남겼습니다. 점쟁이 홍계관이 예언한 56살의 죽음도 그가 진심으로 사람을 도와 선행을 베푼 덕에 15해나 늦춰졌습니다. 이는 운명이 정해져 있다 해도 선한 마음과 올바른 행실이 그것을 바꿀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상진은 평생을 백성을 위한 정치에 헌신하며 청렴함을 잃지 않았고 결국 사람들의 존경 속에 삶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복은 권세나 재물이 아니라 마음의 선함과 바른 삶에서 비롯된다는 교훈을 전해줍니다.